역사상 가장 큰 규모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브렌트유는 4.8% 상승했고 WTI는 4.6%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2%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런 상황에 내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나나의 시선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가장 큰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데요. 배경도 알고 가셔야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는 해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막혀버린 거죠. 이 엄청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가 4억 배럴이라는 역대급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발표 당일 브렌트유는 4.8% 상승했고요. WTI는 4.6%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보는 건 4억 배럴이라는 총량이 아니라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 즉 방출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욕조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워낙 많은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수위는 계속 내려가겠죠. 4억 배럴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커봐야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시장은 모자란다고 읽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G7 에너지 장관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즉각적인 비축유 방출은 합의하지도 않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 평가만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직접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한 겁니다. 순서를 보면 정치 쪽에서는 한 박자가 늦은 거고요. 실무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가 먼저 움직인 셈입니다. 앞으로 봐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별 일일 방출 속도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신호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어야 유가 상단이 진짜 눌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CPI 발표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는 2.4%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2%였고요. 전년 대비는 2.5%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이 데이터는 2월, 그러니까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 구간의 물가입니다. 전쟁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이 약 20% 급등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올랐고요. 유가가 오르니 휘발유 가격이 20% 뛰었습니다. 이게 다음 달 물가에 반영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기술주나 성장주처럼 미래 이익에 기대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2월 물가는 기준선으로 읽으셔야겠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3월 이후 에너지 충격이 실제로 올라타면 그 변화폭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하나로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다음 달 숫자가 나올 때까지 안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제로 CPI 발표 당일 미국 주식은 약세를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22% 부근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8.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CPI 발표가 괜찮았는데도 금리가 오르는 건 시장이 이미 앞으로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리 전망도 한 가지 짚겠습니다. 외신에서 채권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미국 국채 금리가 폭발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쪽을 예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리가 폭등해서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나리오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자리에서 좀처럼 안 내려오면서 성장주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꾸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 유력하다는 겁니다. 한 방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이는 구조라는 거죠. 성장주의 비중이 큰 분들은 이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본 쪽도 하나 짚겠습니다. 일본 2월 도매 물가는 전년 대비 2% 올라서 1월보다 둔화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물가 압력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좀 다른데요. 수입 물가가 엔화 기준으로 2.8% 올랐는데 이건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엔화가 약세인데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앱이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일본은 약 8천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에서 방출할 계획이며 3월 16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권고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방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물가가 걱정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국채 금리가 움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채권 투자국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엔화가 자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이나 유럽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유가가 추가로 반등하면서 엔화 약세까지 동반되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업체 네비우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약 8.3%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네비우스 주가는 하루 만에 13.8%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발표에 따르면 네비우스는 2030년까지 5기가와트 이상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건 대형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전력 규모인데요. 칩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자본 구조 안에 직접 들어가서 수요를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메타도 움직였습니다. 자체 AI 칩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2027년 안에 4세대까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3세대 칩은 생산에 들어갔고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바깥에서 칩을 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직접 만드는 비중을 빠르게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소식이 말해주는 건 AI 설비 투자의 흐름이 전쟁과 유가 충격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단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AI 뉴스가 나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높고 금리 부담이 남아있으면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전체가 힘차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수 전체가 오르기보다 AI 공급망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급망 안에서 어디에 돈이 집중되는지를 따져보시는 게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억 배럴의 국가별 일일 방출 속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시장은 총량이 아니라 속도를 봅니다. 두 번째, 3월 이후 미국 물가에 에너지 충격이 올라타는지를 추적하세요. 2월 숫자는 과거고요. 진짜 승부는 다음 달입니다. 세 번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부근에서 계속 버티는지를 살펴보세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 부담은 남습니다. 네 번째, 일본의 3월 16일 비축유 방출 개시 전후로 아시아 에너지 가격과 물가 압력이 추가로 커지는지 확인하세요. 일본이 움직이면 글로벌 채권 시장에도 파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AI 설비 투자 흐름은 꺾이지 않습니다. 다만 AI 공급망 안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 또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